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못 받았던 도소매업도 받을 수 있고 그 외 업종들도 율이 다를 뿐이지 이 혜택은 굉장히 넓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보시면은 소기업과 중기업은 나뉘는데 이 중기업이라는 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몇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중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소기업이라고 보시고 소기업이라고 보고 요율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이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종마다 도소매업과 의료업 그리고 그 외 업종별로 감면율이 또 다릅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차이가 없이 10%를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종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20%,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30%나 10%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증대를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증대를 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은 굉장히 몇천억 규모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소기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과 지방이 나뉘는데 지방이 아무래도 공제액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추가 고용을 할 때마다 수도권에서는 700만 원, 지방에서는 77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수도권에서는 1,100만 원, 지방에서는 1,2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3년 동안 이 고용 인원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연도의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 말로 인원수를 체크해서 21년도에는 10.5명이고 22년도에는 11명이다. 그러면 0.5명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추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때 이게 일반인 인원이 늘었으면 770만 원, 청년이 늘었으면 1,200만 원에 0.5명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고용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고용 유지가 안 돼버리면 자기가 받았던 세금을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의 추세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전의 것을 소급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신고해놓고 토해내는 것을 감내하기보다는 일단은 고용유지가 되는지부터 보고 그 3년이 흐른 뒤에 3년 전의 거를 돌아가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안전하다라고 요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아까 봤던 청년 창업과 다르게 35세가 아니라 29세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나이가 법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복무 기간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1인당 1,200만 원씩 공제를 해주면 사실 세금 낼 게 없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내라라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저한세는 소득의 7%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세액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낼 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1,200만 원을 100% 다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 해에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받아 놓으시고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액공제를 3년이 지난 다음에 소급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급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세금을 내지도 않은 분들입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은 분들은 받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건을 신청만 하면, 이 지원을 신청만 하면은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세금을 낸 거를 돌려주는 거지, 내지도 않은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받을 게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또 아실 게 가압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시면 상속, 살아계시면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건은 돌아가신 때하고 살아계신 때가 다른데 먼저 돌아가신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 기준, 받는 사람 기준, 사업 기준, 가업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의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요건이 된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기준에서는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를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이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가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고, 또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뒤에 요건들은 지키기 쉬운데 앞에 있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주느냐? 10년, 20년, 30년 기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가지고 200억에서 500억까지 상속세를 안 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업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은 1년 이상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 지분을 7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업종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업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호황 업종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하락하는 사업인데 이 업종을 7년 동안 유지를 하자니 세금 때문에 업종을 바꾸지도 못하고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요건을 자꾸 완화시켜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분류라고 하는데 중분류 내에서 바꾸는 건 가능하다. 이 중분류가 뭐냐 하면 제조업 안에서는 식품 제조를 하다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업종을 바꿔도 된다라고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승계의 법을 많이 활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많이 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고용유지를 가압상속을 할 때 50명이었다면 7년 동안 그 50명을 꼭 유지를 해줘야지. 그 50명을 꼭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용유지에서 고용유지를 못 해가지고 이 요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건에 탈락해버리면 상속세를 받은 것들을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가압승계 요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법이 고용 인원수보다 총인건비를 신고하는 쪽으로, 총인건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인건비가 21년도에 3억이었다면 22년도에도 3억만 주면 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총인건비로 요건을 정하자라고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점점 이 가압승계의 요건을 완화시켜 주려고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요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7년 동안 이런 사후관리 요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요건들을 지키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가압 연기 기간이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200억에서 5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재산이 500억이면
최대 50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도록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보시면 상속과 증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0년 이상 가업을 연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을 50% 이상 보여야 된다는 요건은 똑같은데, 한 가지 추가되는 점은 뭐냐면 가업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업 증여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주는 것만 가업 증여 요건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가업을 물려받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기한 내에 가업의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상속보다는 증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고용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5억까지는 세금이 없듯이 증여 특례 공제를 받으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30억까지는 10% 세금을 매기고, 100억까지는 20% 세금을 매기고 하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가업을 증여를 하고 그에 대한 경영자 수업을 받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업 증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가업 증여 10% 공제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대표자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 증여받은 부분은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10%로 끝을 내주면 좋겠는데, 끝을 내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리셋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여받은 10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여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 어차피 정산이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안 받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증여 특례를 적용받고 상속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상속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할 때 10% 세금을 내고, 상속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춰가지고 7년 동안 또 유지를 시켜주면 둘 다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되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안전하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기 위한 장치들을 몇 가지 걸어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이 양도세에 어떤 장치를 걸어놨냐 하면은, 가업 승계를 받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세금은 200억까지 안 나오니까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토지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판다고 보면 이 부풀려진 가격에서 양도금액까지의 차익은 얼마 안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고 양도세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가업상속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취득했을 때 금액으로 파는 걸로 계산을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특례를 적용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실 때 상속받은 금액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취득금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은 가업에 관련된 부분만 상속이나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에 관련이 없는 업무 무관 자금이나 주식 투자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받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받을 수 없고 법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법인 전환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인 전환이라는 법은 따로 없고 그냥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이런저런 세금 문제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지, 법인 전환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법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양수도 하는 방법, 그리고 포괄 양수도, 그 다음에 똑같은 포괄 양수도인데 세감면 포괄 양수도, 그리고 세감면 효물주라는 게 있는데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도라는 거는 개인 기업이 법인 기업한테 자기의 사업을 넘기는 겁니다. 사업을 파는 거죠.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인 기업이 임대업도 하고 있고 음식점도 하고 있다. 개인 기업이 건물주신데 1층에서는 자기가 장사를 하고 2층은 임대를 주고 있다. 이랬을 때 1층에 있는 이 음식점, 1층에 있는 사업만 내가 법인에 넘기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1층에 그 사업을 그냥 법인한테 파는 겁니다. 돈 받고. 이때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사업을 팔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 있다면은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수도 방법은 양도세랑 취득세가 부담이 된다면은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양도세도 물고 취득세도 물어가면서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실 분이 잘 없으세요. 그럼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 포괄 양수도라는 게 있는데 이 포괄 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사업과 2층에 있는 임대업 이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싶다. 이럴 때는 포괄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수도 하는 부분과 포괄 양수도 하는 부분의 차이가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는 당장의 부가세 부담은 없고 대신에 양도세나 취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없고 간편한 사업을 넘기고 싶을 때는 양수도나 포괄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시면 충분히 법인 전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 사업을 새로 차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은행권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이나 이런 데한테 내 업력을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그러니까 개인에 있는 사업의 모든 내용을 법인한테 넘긴다라는 어떤 계약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모두 승계한다. 그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포괄적으로 이 법인이 승계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서라든지 그런 계약서, 그 다음에 개인의 자산과 채권과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채권과 채무를 모두 인수했다는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은행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에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법인 전환이라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이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세감면인데 이 세감면은 다른 세가 아니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기본 전제가 뭐냐면 개인의 개인의 자본보다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이 더 커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감면 포괄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건물, 이 사업을 이 토지 건물과 사업 전체를 다 법인에 넘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 건물의 값어치가 10억이라면 법인에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통장에 10억씩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커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감면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이 현물출자 방법은 돈으로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 건물, 이 사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물을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다가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당장에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할 만은 한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왜 까다롭냐면 법인에서 보통 우리가 법인에 출자를 할 때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법인이다, 1억짜리 법인이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토지, 건물, 뭐 기업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주식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한 주당 가치가 얼마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사업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입니다 할 수가 없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감정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고 회계장부의 가치는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평가된 가치를 법원에다가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서 그게 맞으면 법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맞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면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담은 없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요건을 지키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개인의 소득세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1월에서 12월까지 다 하지 마시고 1월에 그냥 1월달 말, 2월달 말 이때 개인의 소득이 가장 적을 때 법인 전환을 하시면 개인의 소득세도 아낄 수 있고 법인 전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할 때 그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건물이 있으면 일반 양수도는 진행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건물이 있다면 자금 부담이 가능하다면 자금의 유통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현물투자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차시 기초 세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